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술의 중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술의 중께 중에서는 개사와 단정과 상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육효 중에서 초효부터 육효까지 있는데 초효를 설명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상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술의 중께는 강류가 처음 사귀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 험중이라 험한 가운데서 움직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한 것이 만물이 처음 발생하여서 아직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하고 초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술의 중께를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강류가 처음 사귀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상을 보면은 하께에 있는 진께가 강류에 처음 사귄 게 됩니다. 그리고 상께에 있는 감께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류가 처음 사귀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요. 위에 개는 위험에 해당되고 험함에 해당되고 네 개는 거쳐 있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물이 처음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초구는 반한이니 이 거정하며 이 건우하니라. 그 다음에 공자가 상활을 달았죠. 상활 수반한하나 지행정야며 이기화천하니 대등미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는 처음이란 뜻이요 구는 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초구는 반한이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대번에 진행해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뭇거려야 하는 상황이니 정도의 거함이 이롭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전에 말하였다. 비록 머뭇거려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으나 뜻은 정도를 행하려 하며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 크게 민심을 얻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중께는 모든 개에는 개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집에는 집의 주인을 호주라고 하고 모든 64개 개의 개주를 갖다가 주체가 되는 것을 개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효는 중께 육효 중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대등미냐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초효가 나왔을 땐 여기서 보면은요 귀한 이로서 천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까 백성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요 초효는요 제일 아래 있는 거 양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효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게 음 아래 있으니까 음에게 낮춤이 되고 천한 이에게 낮춤이 되어 가지고 지극히 겸손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쳐서 초효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대번에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진행해 나가지 않고 충분히 도모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후를 세움이 이롭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후를 세움이 이롭다는 것은 내가 후가 됨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도와줄 사람을 구했을 때 일이 잘 진행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은 강류가 처음 사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강류와 음양은 주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양은요 기로서 설명한 겁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주역을 설명할 때 강유 아니면 음양으로 대부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음양으로 표현할 때는 길어서 말할 때는 음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강유로 표현할 때는
질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와 질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죠? 질이라는 것은 기가 쌓여서 질이 되는 겁니다. 기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기는 형상은 있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질 그러면은 형상에 형체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음양이기언이라. 음양은 기로서 말한 것이 되고, 자 강유는 이질언이라. 강유는 질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와 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니까 기가 쌓여서 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유가 처음 사겠다는 것은 아직도 질이 되지 않은 천둥의 상태니까 기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강유가 처음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깨와 외깨로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흠한 가운데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흠한 가운데서 움직여 이제 마무리 처음 발생한 거거든요. 처음 발생한, 자연으로 봤을 때 처음 발생했으니까 아직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육효를 모두 머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효를 한번 볼까요? 자, 유기는 반환이니 유기는 주녀 전녀 하며 성마반여하니, 그죠? 성마반여하니 비구먼 홍굴이니 여자 정하야. 여자가 정절만 지키다가 부자라가 시집까지 않다가, 이건 많이 머뭇거린 게 되겠죠. 시집까지 않다가 10년에야 내자로다. 자, 상할 6이 지나는 성강야요. 강을 탔기 때문이요. 10년 내자는 반상야라. 한문으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석을 볼까요? 유기는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가 자기 이제 짝을 찾아러 가는 겁니다. 말을 탔다가 내려와 나란히 서 있으니, 그죠? 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적에게 가지 않고 자기 정응에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할 짝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여자가 정도를 지키며 시집까지 않다가 10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자기 정응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히 도마한 연후에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상에 말하였다. 유기의 어려움은 강을 타고 있기 때문이요. 강을 탔다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되어서야 시집가면 떳떳한 돌이 자기에 맞는 정응에게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혼인할 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혼인할 짝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치가 아닌데 찾아오는 사람을, 이치가 저 사람하고 나가 진짜 진정한 짝이 아닌데 찾아와서 혼인을 요구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치가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혼인을 요구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고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와 정응이 되는 자와 혼인을 해야지 정도로서 혼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고한 다음에 어느 분이 나의 혼인할 짝인가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1이라는 숫자와 우리는 숫자가 10으로서 끝나죠. 그죠? 1이라는 숫자는 수의 처음을 얘기하고 어떤 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수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의 마지막이라면 충분히 완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작함을 이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년이라는 말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정응이 되는 혼인할 짝을 찾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말을 탔다가 내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혼구는 바로 정응이 되는 누가 될까요? 혼구는 오효가 됩니다. 그죠? 오효가 되는데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 가까이 있다고 이러는 거, 이것을 갖다가 도적이라는 적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3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와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단계로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걸로 보면 태극에 해당되겠죠.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 무극의 숫자에 해당됩니다. 10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상과한 다음에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의 날짝은 오요가 되고 그다음에 도적은 이치가 아닌데 이르는 자이니까 여기서는 초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묘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제 사묘가 나왔습니다. 사묘는 상당히 길죠, 그죠? 육삼은 정농무라 유의부 임중이니, 그죠? 유의부 임중이니 군자기하야 불여사니 왕하면 인하리라 이렇게 효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효사에 공자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상전에 말해 정농무는 이종 금야요 군자사지는 왕하면 인국야라 이렇게 공자가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군자가 육삼은 사슴을 쫓는데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예전에는 귀한 사냥을 할 때 주로 사슴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육삼은 사슴을 쫓는데 안내자가 없어. 사슴을 예전에는 사냥을 할 때 임금이나 신하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 몰이하는 안내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사슴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사슴을 쫓는데 안내자가 없어 길을 잃고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니 군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군자는 기미를 알아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군자는 기미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군자가 기미를 알아 그만두는 것만 못하니 나아가면은 일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주공의 문왕의 아드님이신 주공이 효사를 단 겁니다.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을 상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자가 설명을 한 거죠. 공자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사슴을 쫓는데 안내자가 없으면 짐승을 탐내고 이치적으로 잡지 않고 짐승을 탐내어 쫓기 때문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아가면 막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군자에 갔다가 행동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군자는 행동하는지. 군자는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미를 먼저 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군자는 어떤 일을 하는데 바로 하지 않고 기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의 길인지 불선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먼저 기미를 충분히 살핀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군자 경기 작하고 순리행이라 군자는 기미를 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치를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하기 이전에 기미를 보기 이전에 그냥 갑자기 나아가려는 보통 사람은 그런 뜻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치밀하기 때문에 그죠? 군자는 치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번에 나아가지 않고 기미를 보아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슴을 쫓는데 안내자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은 도를 말미지 않고 멋대로 가서 구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사슴을 쫓는데 안내자가 없다는 것은 욕심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를 말미암지 않고, 자, 표현을 보면은 도를 말미암지 않고 멋대로, 만자는 멋대로 방자하기 그런 뜻입니다. 멋대로 가서 갈왕자예요. 갈왕자가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멋대로 가서 구하기 때문에 멋대로 가서 욕심을 채우기 위하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다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표현이 점잖하죠. 그죠? 그래서 사묘가 나왔을 때는 점을 쳐서 우리 수레 중께가 사묘 나왔을 때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사묘는 좋은 뜻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묘는 첫째는 중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도도 없죠. 그 다음에 바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와서요? 사묘가 음자리, 양자리에 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바르지도 않죠. 그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발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중도를 하도록 채찍을 해주는 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보면
부중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중부정. 자, 사묘가 나왔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가 흉하게 되는 이유가 중도가 없고, 그죠? 중도가 없고, 그 다음에 바르지도 않고 내 자리도 아니고 양자리 음이 왔기 때문에 정자리, 정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응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걸 갖다가 잘 가르쳐줄 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게 됨을 갖다가 짐승을 쫓는데 욕심으로 쫓아가지고 아무 안내자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아주 비유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3회를 지나고 4효로 넘어가겠습니다. 4효, 5효, 6상효는 이제 뭔 개에 들어갑니까? 감깨, 위험을 나타내는 감깨에 들어갑니다. 밑에 4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초효, 2효, 3효는 진깨에 해당되죠. 움직이는 거에 관한 거, 그죠? 4효부터는 위험에 관한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6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표사가 6사는 성마반여하니, 그죠? 성마반여니 구홍구하야 왕하면 길하야 무분리하리라. 이게 참 좋죠. 느낌이 좋잖아요. 무분리가 나오니까. 그죠? 무분리 이전에 더 우리가 빨리 인식체에 와닿는 것이 길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구의왕은 명료하라. 아주 좋은 거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표현이.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거를 갖다가 표현을 보면 육사는 말을 탔다가 내려와 나란히 서 있어요. 이건 다 어떤 일이에요? 만물이 처음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번에 나아가지 않고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말을 탔다가 내려와 가지고 말과 나란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나아가기 위한 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란히 서민이 혼인할 짝을 구하려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혼인할 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도와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짝을 찾는 것이 혼인할 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할 짝을 구하려 가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혼인할 짝은 주로 보면 응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응은 어떤 사람? 응이 될까요? 동위가 상응이 됩니다. 자, 응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동위,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응한다 표현했습니다. 자, 동위 같은 자리끼리 서로 응합니다. 내개와 외개의 아래 있는 것은 아래 있는, 외개의 아래 있는 것, 내개의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은 외개의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4개의 맨 위에 있는 것은 외개에서도 맨 위에끼리 서로 응을 합니다. 서로 응을 하는데 음량이 같으면 불응이라고 그래요.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이 다를 때 음이면 양, 양이면 이럴 때 정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효는요. 그렇게 되면 짝이 뭐가 될까요? 초효가 됩니다. 자, 사효는 여기 사효가 4번째고 짝은 가장 아래 있으니까 가장 4개에서 아래 있는 초효가 됩니다. 음량이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혼인할 짝을 구하려 가는 것은 밝다, 명철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노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남을 아는 자, 그죠?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 명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것보다 명철하고 밝게 하는 것은 훨씬 더 한 단계 위의 단계죠. 그래서 사효는 명철한 것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점쳐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되 바로는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 되는 겁니다. 왜? 술의 중계 자체는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통야라 아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도와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혼인할 짝 결혼했을 때 부부간에, 그죠? 부부간에
마음이 화합이 딱 됐을 때 도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을 가지고 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본이 날 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효로 넘어갑니다. 구호는 준기곤이 소정이면 기라고 대정이면 이날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할 준기곤은 시미광야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죠? 자, 구호는 해석을 해볼까요? 구호는 은택을 베풀기 어려우니 준자가 어려울 준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로 잡으면 기라고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크게 많이 막 제도를 바꾸면 안 되고 조금씩 바로 잡으면 기라고. 그다음에 크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흉할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크게 하면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바로 잡으면 이롭고 길하게 되고 크게 바로 잡으면 흉한 것이다. 상전에 말하였다. 공자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은택을 베풀기 어렵다는 것은 내가 베풀어도 빛나지 않는다. 임금이 온 국민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데 백색은 혜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조금씩 했을 때 임금의 빛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효 마지막입니다. 상륙은 성마 반여하여 말을 탔다가 내려가지고 또 나란히 서 있어요. 왜? 아직 상황이 머뭇거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말을 탔다가 내려서 성마 반여하여 uphel연으로다. 그죠? 상할 uphel연연이 하가장야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극한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보면 상륙은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나란히 서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uphel연연이 피눈물을 줄줄 흘리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레준께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레준께를 보니까 갑자기 나아가서는 안 되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아갔을 때 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모음께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